자, 드디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죠.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2학년 2학기 역사의 내용 구성은 이제 큰 틀에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크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오늘날의 사회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좀 지우고 아이씨.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래서 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됐는가? 요 모습을 보는 게 첫 번째 과정이 될 거고, 두 번째 과정은 왜 오늘날 지도상의 그 세계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그걸 1, 2차 세계대전, 월드 워, 세계대전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동그라미 1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중간고사 내용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게 기말고사 내용이 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 지난 시간 하면 1학기 끝자락에 배웠던 내용들이겠죠. 그게 이제 요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시 뭐 가장 그래도 1학기 후반부 기말고사 내용 중에서 임팩트가 큰 건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그 내용 자체가 되게 뭐가 자극적이었다, 임팩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십자군 전쟁을 배운 뒤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 원인과 배경을 십자군 전쟁에서 찾고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 기억나시겠지만 십자군 전쟁은 어 사실 이 전쟁은 뭐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어 성지죠, 성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죠. 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이제 이슬람 세력 그 셀주크 투르크에게 잃어버리면서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교황이 떠나자고 했던 전쟁이 이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요거 실패하죠. 실패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가자고 했었던 이 전쟁은 예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교황의 권위가 추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쟁에 따라 나서서 죽거나 다쳤던 귀족과 기사들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늘 기억하시겠지만 귀족과 기사가 약화된다는 건 또 들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왕권이 약해진다는 아니 강해진다는 거죠. 늘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귀족과 왕은 권력을 두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귀족이 강해지면 왕은 약해지는 거고요. 귀족이 약해지면 왕은 강해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귀족이고 어? 이게 왕이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귀족이 세면 왕은 약하고 귀족이 약하면 왕은 세고 이런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어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군이 실패했지만 가져온 게 있다면 이거였죠. 지중해 무역권. 지중해가 왜 지중해인지는 아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요 그죠? 땅 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바다 해자였죠. 그래서 땅 가운데 있는 바다의 지중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한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코딱지만큼 틈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바다라고 부르긴 하는데 거의 호수나 다를 게 없죠. 그죠? 그렇다는 건 이제 사방을 땅이 막고 있으니까 뭐 어지간히 뭐 대단한 바람이 불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막 파도도 많이 안 치고요. 해일 같은 거 있을 리도 없고요. 되게 바다가 평온한 바다란 말이에요. 땅에 둘러싸고 있고 그 땅엔 나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중해 무역권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를 이용한 상업이 발달하고요. 이 상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왜 처음에 목적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져온 건 지중해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엔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으로 갔죠.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종교적인 목적 뭐 천국을 간다, 뭐 예수님께 내 몸을 바치고 뭐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눈앞에 보이거든.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예루살렘보다는 지중해거든. 무역권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점점점 이제 가는 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했고요. 시민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상인과 시민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인들이 결국 시민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십자군 전쟁 이전에 상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유럽이 다 농업 중심지대였기 때문에 다 모든 땅이 어느 장원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A 장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장원은 주인인 영주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장원의 길이 어느 장원이나 길이 있겠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길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면 그죠? 에이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면 여기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죠. 여기가 장사가 잘 될 텐데 여기서 상업 활동을 상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속해 있는 전체 장원은 영주 거니까 영주가 자꾸 간섭을 하겠죠. 뭐 저녁 7시 이후에는 자야 되니까 장사하지 마라. 취객들 꼴 보기 싫으니까 술 팔지 마라. 음식물 쓰레기 꼴 보기 싫으니까 먹을 거 팔지 마라.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막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영주랑 싸우든 영주한테 큰 돈을 주든 어쨌든 어 영주를 상대로 싸우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활동하는 이 지역에 대한 뭐를 얻어요? 자치권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자치권을. 자치권을 얻어내는데 요 자치권은 결국 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즉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면 상인들 중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자유권을 어떤 식으로든 얻어낸 사람이라야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보셨으면 꼭 자유를 함께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요 자치권을 얻어낸 요 상업활동,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시민들은 어쨌든 이 도시 자치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영주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구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영주가 약해지면 강해지는 존재. 왕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세금으로 왕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왕은 그 지원을 받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지원받아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관료제, 상비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이 성장을 했고 이 성장한 왕권을 바탕으로 무슨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 왕정 시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왕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무적 함대 기억나시죠? 프랑스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뭐 푸르동에 난 진압하고 뭐 그죠? 저기 뭐야 중상 정책 펼치고 콜베르 등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기억나실 거예요. 무적 함대 격파하고 뭐 북아메리카 식민지화하고 동인도회사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 표트르 대제 자 본인이 직접 서유럽으로 가서 막 산업 알아보고 했었던. 그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 슐레지엔 차지하고 뭐 국가 제일의 공복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요제프 2세 뭐 잘 안 됐지만 뭐 언론 자유화하고 뭐 농노 폐지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했었던 뭐 이런 절대왕정 시대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건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절대왕정 시대의 왕들이 본인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나의 권력은 왕으로서 나의 권력은 누가 주신 거다? 신이 주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왜냐면 왕의 권력을 신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비슷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왕은 신의 목자이시니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백성들은 왕을 따를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요게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는 뭐예요? 이 백성민주 아니야. 백성이 뭐가 되는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왕의 권력은 신께서 주시는 것이다. 즉, 그 국가와 정부를 통치하는 권력은 신께서 주시는 것이다. 요 생각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요걸로는 생각의 변화죠. 생각의 변화.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으니까 생각이 변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였는지를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시만요. 에헤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은 배경에 교회의 권위가 약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뭘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건 교회에서는 신을 모시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인간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인간은 뭘 하는 존재야? 오로지 인간만이 모든 순간에 이걸 하죠. 인,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건 인간의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잠잘 때 빼고 모든 순간에 인간만이 끊임없이 하는 것. 바로 생각이죠, 생각. 즉, 이성. 그죠? 요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합리적, 이성적 사고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을 이해할 때도 그냥 그동안은 무작정 믿었다면 이제 이성과 조화하려고 해보고 그게 스콜라 철학이죠. 그걸 집대성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인간을 좀 더 중요시하고 인간의 재발견. 이게 뭐예요? 르네상스 문화죠. 이런 것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성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논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논리도 발전하는 거죠.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기억나실 거예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이 다양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으면 그걸 원칙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연역법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연역법이고요. 그러니까 귀납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얘를 때려보고 쟤를 때려보고 걔를 때려보고 여러 명을 때려봤는데 맞은 모든 사람에게 멍이 든다. 이러면 사람은 때리면 멍이 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그래서 A도 때려보고 B도 때려보고 C도 때려보고 D도 때려보니까 다 멍이 들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때리면 멍이 드나 보다. 라는 식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법칙을 세우는 게 귀납법이고요. 연역법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사람의 살을 때리면 그 안에 혈관이 찢어지고 그 틈 사이로 피가 나와서 그게 피부 아래 고이는데 바깥에서 보면 파랗게 보인다. 그걸 멍이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연역법인데 뭐 귀납법, 연역법은 아마 3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귀납법, 연역법이 뭔지를 구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했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면 운명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이 시기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귀납법적인 연구법을 제시했던 게 프란시스 베이컨이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조금 유명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코페르니쿠스 기억나시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는 정리만 하고 발표는 못했었잖아요. 어,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교황청의 어떤 처벌까지 받았지만 감수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요하네스 케플러 뭐 행성운동 법칙 기억나실 거고요. 그래서 행성운동이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걸 밝혀냈고요. 윌리엄 하비 이제 혈액순환 원리 그다음에 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밝혀냈고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과 가실 친구들은 또 많이 볼 텐데 미분적분 개념을 제시했고요. 로버트 보일 일정한 온도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 근데 뭐 이런 학자들의 이 업적을 하나하나 다 알아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과학 시간에도 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알아달라는 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 이후로 신에 대한 시각이 줄어들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인간이 항상 하는 것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성은 논리로 하는 거니까 논리가 발달하면서 과학이 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 발달사의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런 과학 발달사의 영향의 끝판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사람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설레이는 단발, 단발 뽐뿌 오게 만드는 이 남자, 어, 이 드높은 콧대 이 남자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려나? 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고전 물리학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물체 운동력학 3대 법칙을 정리했었던 아이작 뉴턴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 이거 쓰고 나니까 이삭 토스트가 왜 이렇게 먹고 싶든지.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업적을 기려서 어떤 힘의 단위를 표시할 때도 몇 뉴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음. 이분이 과학사에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도 주식은 실패했다면서요.
아무튼 이제 고전역학의 3대 운동 법칙이었던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정리했고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은 과학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죠.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질량에 비례해서 이제 다른 물질을 끌어당긴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리했었던 이제 고전 물리학 3대 법칙, 관성, 작용, 반작용, 가속도, 요거랑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합쳐서 자기가 정리한 물리학 법칙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써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짧게 써서 그렇지 사실 원래 제목은 되게 길어요. 이거거든요. 필로소피아의 내추럴리스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 필로소피아, 이게 이제 철학, 과학 이런 의미고요. 어, 이게 사실은 영어도 아니에요. 이거 고대, 이게 그리스어인가 히라버인가 그래요. 어쨌든 철학 과학이고 내추럴리스는 자연이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 이렇게 되고요. 프린키피아는 뭐 이제 원칙, 원리, 이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메티카는 수학이고요. 자연과학의 수학적 이해라는 책인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EBS의 이제 빛의 물리학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장면인데, 어, 프린키피아의 내용이 사파로 실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력을 설명하고 있는 사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 요거 있죠, 요 사파.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게 지구예요. 요게 지구고, 이제 봐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자기가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향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관자가 습관할 때 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달이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했으면 쭉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면 될 일인데, 왜냐면 우주는 공기가 없으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쭉 가면 된다고. 근데 왜 안 가고 붙어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즉 가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과 떨어지고자 하는 중력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는 동안 관성의 법칙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달의 공전인 거예요. 공전. 그러면 이 달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속 지구에 붙어들여서 공전을 하는 이유는 뭐다? 지구가 붙잡는 중력 때문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법칙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깨집니다. 깨지는데 어쨌든 뉴턴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턴의 진짜 위대한 업적은 뭐냐면, 이런 지구의 중력과 달의 힘의 관계를, 그리고 달도 어쨌든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를 끌어당기고요. 이 관계를 수식으로 설명해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설명을 해 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F가 힘이 되겠죠. 여기 G가 중력 상수고요. 여기 R이 거리를 얘기하고,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 하나, 둘.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만유 인력의 힘의 크기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린 역사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외워달라는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책 제목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지구와, 아이씨, 저기 뭐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요,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떤 대상을 설명할 때 뭘 하려 그래요? 증명을 하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뭐 귀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연역적으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대상을 이해한다는 건 그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수학 교과서 한번 보세요. 어떤 공식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공식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걸 보여주죠. 이 응용이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대상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응용, 즉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 요거는 지구와 달에 관한 즉 우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더 연구하면 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성의 눈 뜬 순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동안은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교회 신부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 만물의 힘의 관계까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들어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재검토. 왜냐면 그동안은 증명 과정 없이 그냥 알려준 대로 믿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영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제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켜왔었던 제도들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성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시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영 원리가 되는 수학 공식을 이해한다면 인간은 우주를 이해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통제가 바로 응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다시 논리와 이성으로 대해야 되고 그동안 논리 이성 없이 그냥 무작정 믿어왔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권위가 아니라 교회 혹은 왕의 혹은 귀족의 권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에 바탕한 논리로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어떤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또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의심이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절대왕정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동안 절대왕정을 떠받들고 있었던 바로 그 기억나시죠? 왕의 권력은 누가 준 것이다? 신이 준 것이다. 왕권 신수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권은 신이 주는 것이다. 아니거든. 그쵸? 절대왕정 시기의 왕권은 사실은 잘 천천히 생각해 보면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시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왕권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왕권은 시민들이 동의해 줘야 성립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이성의 시대에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이 자기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와 정부를 소유하듯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세금은 우리들이 내는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국가와 정부는 누구 것인지, 왜 존재하는 건지,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걸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 아마 처음 생각해 볼 거예요. 국가와 정부는 왜 존재할까요?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게 얼른 답이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와 정부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내가 만약에 그 여행 간 현지인들한테 되게 두드러 맞고 삥을 뜯겼단 말이에요. 그럼 난 도움을 청해야겠죠. 어디다 도움을 청할까요? 물론 그 나라 경찰도 있지만 일단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해외여행을 조금 오래 떠나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온 그 장소에서 현지인들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삥을 뜯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실래요? 대한민국은 망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뭔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이 역할이 존재의 이유겠죠. 이 역할이 존재의 이유인데 뭐예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그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역할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 국민을 건강한 시민으로 길러내야겠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군대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끼리의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치안, 경찰을 두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운영이 돼요? 학교의 선생님, 군대의 군인, 경찰의 경찰관 다 뭘로 된 월급을 받아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으로. 이 세금 누가 내요? 시민들이 내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핵심 기능을 시민이 세금을 내는 덕분에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국가는 누구 것인가? 시민 거라는 거죠. 이게 왕권 신수설과 국가와 정부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는 누구 것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왕권 신수설을 의심 없이 믿어왔다가 이성의 눈을 뜨면서 드디어 이성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왕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시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왕께 아니라 시민 거니까 시민들한테 정치권을 주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잘 이루어질까요? 딱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민한테 근본적으로 있다는 건 알겠어. 이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국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학자들이.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시민이라는 결론을 얻었죠. 시민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건데 장보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가 시민을 안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 그것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권. 주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만든 법을 사법권, 적용할 수 있는 권리, 군대 유지권, 전쟁 및 평화조약 등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과세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 화폐 주저권,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국가가 가져야 되는 국가 최고 권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주권이라고 부른다. 장보댕이 이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주권은 국가와 정부한테 있어야겠죠. 근데 이 국가와 정부가 주권을 가지려면 시민들이 일정 부분 양보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양보의 성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주장을 폈던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토마스 홉스였어요.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정부 없이 바로 시민들한테 정치권을 준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거대한 괴물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괴물 이름이 바로 본인이 썼던 책인 리바이어던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이런 상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시민한테 있는 건 맞지만 시민은 정부에게 본인의 정치권 기본권을 양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양도라는 건 아예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은 정부에게 자신의 정치권 자연권을 완전히 넘겨주어야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같은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학자가 더 진보적인 주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바로 존 로크라는 인물인데요. 존 로크라는 인물은 정부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은 자연권을 정부한테 주는 건 맞는데 완전 주는 게 아니라 위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탁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잠시 맡아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위탁이에요. 즉 위탁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자연권, 정치권 이런 것들을 정부에게 일부 넘겨주긴 하지만 그건 아예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얘기는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존 로크가 처음 얘기했던 게 대의민주제입니다. 대의민주제. 대의민주제는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정치인을 뽑고 그 정치인이 나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운영되길 바라는 게 대의민주제죠. 대의민주제인데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대의민주제를 통해서 뭐 누군가를 뽑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임기가 4년 아니면 5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되찾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의 임기는. 국민들이 그 정치인을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시 뽑지 않을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권리를 되찾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4년을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정치를 못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 맡겼던 위탁했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저항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를 했던 건 사실상 존 로크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던 게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주권이 이제 중앙정부 국가에게 일부라도 위탁의 성격으로라도 넘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을 했었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내용들을 배운 것 같지만 결국 이 5명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너무 유명한 뉴턴. 뉴턴이 했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성을 일깨운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게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어떤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이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도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시민과 정부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절대왕정의 왕권 신설의 개념은 뉴턴 이후로 이성이 깨워진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거든. 그죠? 국가는 당연히 시민의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를 운영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국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장보댕이었죠. 장보댕은 일단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음,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른 세력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본 권리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이 이제 국가 국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고민했던 게 토마스 홉슨이 있었죠. 토마스 홉스가 있었고 이 사람은 아마 그냥 바로 정치권을 시민들한테 넘겨버리면 시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거다. 이걸 이제 리바이어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홉스는 시민들은 국가 정부에게 자신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권 자치권은 시민에게 있는 게 맞지만 이걸 국가 정부에게 모두 양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홉스를 비판하고 나섰던 게 바로 영국의 존 로크였었죠. 로크는 양도가 아니라 위탁이다. 어, 그래서 잠시 맡기는 거고 맡았던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똑바로 못한다면 저항할 권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장자크 나와 있는 루소죠. 루소. 어, 그래서 루소는 아예 주권이 이제 정부에게 옮겨져야 된다는 것 자체를 부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어, 올라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